네, 어제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해서 이렇게 취업자 수가 16만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간 고용 참사다, 고용 쇼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걸 감안하면 꽤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일자리, 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냐라는 의문에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이러한 숫자상 좋아진 부분을 견인했고요. 또 우리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이 9만 개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 그 중심에는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집요하게 고집해왔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도 나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에 보완하겠다며 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수정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슈로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상국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총론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요. 지난달 고용지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지금 실업률이 3.2가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보다도 사실 실업률은 좀 더 늘어났고요. 취업자는 16만 5천 명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일자리를 포기했다가 일자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지금 생활이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서 16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고용자 수는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고용의 질은 여전히 지금 나쁜 상황이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지난 1월보다도 약간 16만 5천 명 정도가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 네. 만약 박수만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던데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실업률도 올라갔는데 고용률은 내려갔다. 이거 두 개가 좀 어떻게 무슨 뜻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헷갈려하죠.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한 겁니다.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숫자로 실업률 이런 걸 나눌 때 네. 항상 그것을 그 계절 수치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절 변화 요인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약간의 이런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11월 달은 전통적으로 왜 12월 또 1월 성수기를 대비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 지수를 조절을 하면은 조금 낮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16만 5천 명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하신 대로 임시, 일용, 공공적 쪽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네. 이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제조업은 8개월 정도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한 9.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할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19개월 케이스만 최고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11월 달에 7.9%입니다. 높죠. 우리 생각해 보면. 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보면은 영국이나 불란서나 이태리 보면은요 15%에서 한 2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고요. 전체 실업률도 2018년 2월 달에 4.6%였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3.2%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말 비교하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나
금년 들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 대목은요. 네. 우리가 이제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얘기할 때 이제 유럽의 OECD 국가하고 비교 많이 할 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 상태 속에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에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청년수당을 통해 가지고 생활이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이. 우리는 네. 바로 청년 빈곤자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치만 놓고 우리의 청년 실업률이 좀 낮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건 완전 오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실업의 고통을 이 지표만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보다도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가의 단순 비교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좀 이 말씀에 네. 다른 대답을 좀 해도 좋을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방금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실업률 합니다만은 현재 직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근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계산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7.9%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즉 25와 7.9를 단순 비교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의 실업률이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기업 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등등을 고려할 때 보면은 네. 그 실업률은 좀 다른 각도에서 언제 집중적인 얘기가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생각합니다.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요거 하나만 좀 두 분께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뭐 강론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다 뭐 약간의 의견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발표된 11월 고용지표 숫자는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이 대전제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네네. 숫자도 별로 낮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숫자도 낮아지지 않았죠. 수직 인상이 뿐이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상황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조업 그 살리기에 나서는 첫 번째 행보로 이제 기업 방문을 했단 말이죠. 또 대통령도 또 제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제조업을 살려야지 일단 일자리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오늘 행보였던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4분의 3 정도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네. 일자리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구호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른바 제조업 산업단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2022년까지 3만 개 단지 스마트 팩토리를 10여 단지로 또 10만의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인 제조 팩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중소 제조뿐만 아니라 이 효과는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겁니다. 어떻게 딱 독일이 지금 이 모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통상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많이 쓰이지 않는 공장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이렇게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자리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 안에는 일자리와 자동 제어가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하면은 단지가 좀 허름하지 않습니까? 공장도 문을 닫고 지붕도 주지 않고 이런 팩토리가 앞으로는 스마트 ICT를 용합을 한 공장으로 바꾸어지면서 그게 맞는 새로운 인재들, 새로운 전문 인력이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개념이다. 개념 자체가.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인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우리가 실험을 안 해본 것이고 기본 개념은
일자리로 같이 간다는 개념으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정부의 최근 이제 스탠스를 보면 네.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관련 정책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나 또 52시간 같은 부분은 약간 궤도 수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홍 부총리가 또 이 탄력 근로제 올해는 해결 못했지만 내년 뭐 조만간 좀 변화시키겠다. 2020년부터. 네. 그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청년 일자리 또는 일반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보다는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위험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산업, 은행, 보험, 운수, 창고 이것은 2차 제조업이 없으면은 그것은 생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땅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뭐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해 놓으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높은 나라는 서비스업 3차 산업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와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공장의 방문 등은 좋은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그 52시간 문제는 잠깐 말씀드리죠. 저는 그 최저임금은 조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히 좀 놀라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7,530원이 물론 부담이 됩니다. 또 그것이 올라가면 다른 임금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충격보다는 더 본질적인 충격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일본의 실업률이 2.4%라고 합니다. 그건 3% 정도면 완전 고용인데 완전 고용을 넘어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일본의 경쟁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간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에는 게을리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어려운데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최저임금까지 올리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꼴이죠.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욱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그 원인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52시간 문제는 아니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뭐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에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이 최저임금 위원회 어떤 구성 요소를 좀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의 실무적인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그 위원회 인적 혁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상폭의 문제보다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 저변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이 부담을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겁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효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 최저임금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정부 정책 이번에 홍남기 경제 원팀이라고 그랬습니다. 원팀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것이 당초 정부의 의지만큼 올려도 되는 것인지 한번 자기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거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별로 또는 산업별로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만큼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볼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것은 뭐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아마 그 종지부를 찍은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 또 저는 잘한
판단이다. 아마 이것이 이번에 경제팀을 바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같은 선상에서 이제 근로시간 52시간 부분도 계도 기간을 당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네. 연장할 부분을 좀 시사하기도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맨 위에 놓고 나머지 부분은 좀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측의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좀 들어준다. 뭐 네, 이런 네. 분위기로 읽어도 될까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노사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이 9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도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물가와 ILO 기준과는 좀 다르게 예.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 폭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시해주고 전문가들이 제시해주고 네. 그 안에서는 노와 사가 이게 자율적으로 협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52시간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일이 무조건 52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3개월 이내에 바쁠 때는 좀 더 일을 하고 안 바쁠 때는 좀 일을 덜 하자. 네. 그래서 그 3개월으로 6개월로 좀 연장을 하자라는 것이 정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그걸 1년으로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인데 이제 우리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은 근무 외 수당 이 초과 수당이 줄어들게 된다. 네. 그래서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20년 5월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원칙은 성립이 됐지만 네. 합의를 이루는 단계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정책의 어떤 우선 순위와 또 그에 따른 미세 조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의 반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